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미국 몬태나주는 광활한 규모지만 대부분 험한 산지와 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땅 넓이는 남한의 4배인데 인구수는 한국의 수원시 정도와 비슷하다고 해요. 즉, 인구 밀도가 낮은 거죠. 사실 저도 몬태나를 가보진 못해서 분위기는 인터넷으로만 추정이 가능한데요. 한 방문자에 따르면 도시만 살짝 벗어나도 10분에 한 번씩 겨우 주택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 외엔 울창한 숲과 산만 있을 뿐이고요. 이런 환경인 만큼 위험한 야생동물의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몬태나주에는 곰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배운다고 해요. 또 곰 퇴치 스프레이도 항상 가지고 다니고요. 오늘은 그런 몬태나에서 발생한 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22년 6월 3일 경찰서로 한 건의 실종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경찰은 망설임 없이 즉각 코드레드를 발령했는데요. 이건 일명 적색경보라고도 하는데 가장 심각한 실종 상황에서 발령되는 겁니다. 비상사태를 의미해요. 우선 코드레드가 켜지면 그 지역의 각종 전광판, 교통방송, 핸드폰을 통해 실종자의 사진, 경위, 마지막 위치까지 이 모든 정보가 신속하게 퍼집니다. 시민들의 관심을 빠르게 집중시켜서 초기 발견율을 높이고자 한 거죠. 자, 이렇게 코드레드를 발령하는 이유는 실종자가 겨우 3살의 어린 남자아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종된 아이의 이름은 라이커 웹인데요. 언론에는 4살이라고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 출생일로 따져봤을 때는 4살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몬태나주는요, 워낙 광활한 자연에 인구도 적어요. 약간 강원도 산지 같다고 해야 할까요? 당연히 강력 범죄는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고요. 그런데 아동 실종이요? 게다가 애가 없어진 집 주변이 애매했어요. 큰 호수로 둘러싸인 산림 지역인데다가 곰이 서식한다고 유명한 곳입니다. 성인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일단 경찰은 라이커의 실종 당시 상황을 듣기 위해 부모를 신문했죠. 그런데 부모의 진술을 듣던 경찰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아들이 사라진 것을 알아챈 시간이 오후 2시쯤이었대요. 그런데 실종 신고를 한 시간은 오후 4시 53분입니다. 보통 부모라면 곧장 신고 전화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물론 10분, 20분 정도는 주변을 찾아볼 수 있지만요. 그런데 2시간이나 걸렸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심지어 신고 전화를 건 사람은 라이커의 부모도 아니었어요. 그들의 이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부모는 아이가 평소에 밖에서 오랫동안 혼자 노는 걸 좋아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데요. 막상 실종을 알아챈 뒤에는 이웃들에게 혹시 우리 라이커 못 보셨어요? 이렇게 행방에 대해서 묻고 다니느라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것은 또 있었어요. 경찰이 신고를 받은 후에 코드레드를 발령하려고 부모에게 아이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참이나 생각한 후에 그 진한 바지에 공룡이 그려진 티셔츠 입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결국 틀린 정보로 밝혀졌고요. 어쨌든 라이커의 실종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아이는 집 앞 마당에서 아빠와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빠가 잠시 볼일을 보러 집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에 아빠가 나와 보니까 아이가 사라진 겁니다. 놀란 아빠는 아들을 찾아 나섰죠. 겨우 3, 4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멀리 갔겠어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들의 흔적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당황합니다. 그리고 일단 마을 전체를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라이커를 불렀지만 애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가 부모의 주장인데 경찰은 어딘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어요. 아동 실종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골든타임입니다. 만 8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의 경우 골든타임은 3시간이에요. 이 이상이 넘어가면 라이커의 생사 여부도 불확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후 6시,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아이를 찾아야만 하는 게 급선무예요. 경찰은 아이가 길을 잃었거나 혹은 유괴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변에 목격자가 없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동시에 이웃들에게 각자의 자택 주변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전국적으로도 실종 경보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라이커의 자택 주변을 살펴보던 형사가 뒤편의 오솔길에서 뭔가를 발견해요. 바로 뒤집혀져 있는 여러 개의 돌이었는데요. 흙 묻은 쪽이 위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본 형사는 이거 분명 아이의 흔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까 부모와의 신문 과정에서 평소 라이커가 곤충 채집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즉, 곤충을 찾던 아이가 이 돌들을 뒤집어 놓은 거라고 확신했죠. 형사는 신속히 돌의 흔적에 따라 숲길을 따라 올라갔고 예상대로 또 다른 흔적들이 이곳저곳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후 대규모 수색팀이 이 숲으로 모여들었어요. 지상 수색팀은 물론이고 수색견에다가 하늘에서는 헬기와 드론까지 띄워서 라이커를 찾아 나섰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숲이 굉장히 울창해요. 사람이 평소 다니지 않는 곳이기도 하고요.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데다가 우거진 나무에 이 사이사이 넝쿨들까지 수색팀조차 진입이 쉽지 않았고 이 날이 어두워져 가면서 더욱이 아이의 행방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색 초기 경찰은 다 큰 성인도 가기 어려운 이곳을 3살밖에 안 된 아이가 혼자 들어올 수 있겠어? 라고 판단했죠. 그렇게 의문이 들어서 갸우뚱하고 있을 무렵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하늘이 순식간에 어둑어둑해졌고 천둥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내리쳤죠. 게다가 강한 바람까지 불어오니까 수색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열악한 기상 조건 때문에 수색은 중단됩니다. 하지만 부모는 애가 탔죠. 만약 라이커가 비에 젖으면 숲에서 저체온증으로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불안하죠. 바로 다음 날인 6월 4일, 이른 아침부터 50명 이상의 수색팀과 산악구조대 등 라이커를 찾기 위해 많은 인력이 다시 모였습니다. 전날 광범위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단서가 없어서 이날은 호수 안까지도 샅샅이 수색합니다. 혹시나 익사했을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문가들은 이 숲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고 또 지형이 험난한 탓에 사실 아이가 살아있을 확률은 낮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각종 매체에서는 라이커의 실종으로 떠들썩했고요. SNS에선 사진이랑 그 외 정보가 적힌 게시물들이 떠돌아다녔지만 목격자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죠. 또 일각에서는 이 모든 걸 부모의 탓으로 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부모가 아이를 살해한 뒤 자작극을 벌인 게 아니냐는 가설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물론 일부 사람들은 이거 쉽사리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긴 했지만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애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경찰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경찰은 애초에 아이 혼자 숲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제3자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살펴봤죠. 근데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 마을에서 누군가가 아이를 납치하는 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특성상 수상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답답해요. 그렇게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쯤
오후가 되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수사에 차질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니 골든타임은 이미 지난 지 오래고 날씨가 도와주질 않다 보니까 사실상 아이가 살아있을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라이커의 시신이라도 찾아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그렇게 라이커가 실종된 지 무려 24시간이나 지나버려요. 수색대도 언론도 모두들 포기하는 분위기였죠. 그러다 이틀 후인 6월 5일 일요일,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저기 실종된 라이커라는 애요. 제가 TV에 봤는데요. 걔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놀란 경찰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 한 걸음에 그곳으로 출동했죠. 그곳은 몬태나주 샌더스 카운티의 깊은 숲속에 위치한 오두막 앞이었습니다. 이곳은 신고자 부부의 별장으로 그날 부부는 오랜만에 발전기를 점검하기 위해서 별장을 찾게 되었는데요. 차를 앞에 세우고 발전기가 있는 오두막 뒤편의 헛간으로 들어가는데 어렴풋이 이상한 소리를 감지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훌쩍거리는 듯 했어요. 고양이인가? 생각을 했죠. 잠시 후 소리 쪽으로 향한 부부는 이내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큰 가방 안에 웬 남자아이가 쪼그려 있었거든요. 얘야, 너 거기 왜 있니? 순식간에 얼굴을 확인한 부부는 이 아이가 며칠 전부터 뉴스에서 뜨겁게 찾고 있던 라이커라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경찰 또한 라이커의 신원을 확인했고 겁에 질려있는 아이의 몸 상태부터 확인을 했죠. 라이커는 생각보다 멀쩡했습니다. 코피가 난 흔적이 있기는 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아이가 놀라지 않게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얘야, 너 여기 어떻게 왔니? 그때부터 라이커가 풀어놓은 지난 이틀간의 행적은 정말 놀라웠는데요. 자, 일단 라이커가 발견된 곳은 앞서 실종된 집으로부터 무려 직선거리로 3.8km나 떨어진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거리면 사실 아이에게는 먼 거리인데 말이에요. 이 사건 발생 당일이었던 6월 3일, 아빠가 잠시 집으로 들어가던 그때 라이커는 경찰의 예상대로 곤충 채집을 위해 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뒷마당으로 향한 라이커는 돌을 뒤집으면서 계속해서 곤충을 찾아 나섰고 그렇게 숲으로 이어지는 오솔길로 들어서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부모님 없이 혼자 나서는 산책에 들떠서 숲 곳곳을 누비면서 돌아다녔죠. 산책에 나선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추위와 배고픔이 밀려왔고 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나갔던 곳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숲이 예상보다도 더 복잡한 곳이었어요. 놀란 라이커는 정처 없이 숲을 헤매던 중 길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비까지 내리기 시작하자 비 피할 곳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그러다가 발견한 곳이 오래된 오두막의 헛간이었어요. 밖에서 들리는 비와 바람 소리에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매우 두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헛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주변을 두리번하던 중 큰 가방을 발견한 거죠. 비를 맞고 추위에 떨고 있던 아이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 만약 그 가방이 없었다면, 아니 아이가 그 가방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라이커는 시신으로 발견되었을지도 몰라요. 이 3살의 어린아이의 생존 본능이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가방 안에서 체온을 유지하면서 이틀을 버틴 라이커는 다행히 오두막 주인 부부에게 발견이 되면서 그렇게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후 경찰은 라이커가 부모와 재회했을 당시 아이가 좋아했던 모습을 보고 앞서 함부로 부모를 의심했던 걸 후회했습니다. 최소한 그들이 아이를 방임하는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게 드러났죠. 하지만 경찰은 실종 신고가 지연된 것에 있어서는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에게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실종 사건이 전국적으로 보도되고 아이와 부모에 대해서 알려져서 후로는 이 당국이 이들의 신원을 비밀로 붙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현재 라이커 근황에 대해서도 달리 알려진 바가 없고요. 아마 수사 초기부터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는 듯 했습니다. 형사는 라이커가 어린 나이인 탓에 이틀간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한 기억을 갖고 있진 않지만 그의 생존 본능은 놀라울 정도로 영특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6살 된 라이커가 현재까지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길 바라며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금 느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1991년 10월 7일, 브리타니는 뉴욕 로체스터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엄마 던과 아빠 존은 10대 때 갑작스러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결혼이나 가정을 생각하지 못했죠. 결국 임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던은 새로운 남자친구인 차드 드락셀과 사귀게 되는데요. 브리타니가 태어나자 차드는 자신의 성에 따라 브리타니 드락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의 친딸처럼 예뻐하고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이후 부부는 아이 둘을 더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갔죠. 다만 브리타니는 태어나면서부터 미숙아의 망막 질환 중 하나인 1차 유리체 증식증을 앓고 있었어요. 성장하며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오른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예쁜 외모의 브리타니는 자신의 눈을 컴플렉스로 여겼고 초점 없는 눈을 감추기 위해서 특수 렌즈를 착용하고 다녔죠. 브리타니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엄마 던과 아빠 체드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부부싸움을 해댔고 결국 브리타니가 16살 때 이 부부는 이혼을 해요. 비록 친아빠는 아니지만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브리타니는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10대의 사춘기에 신체 컴플렉스와 부모 이혼까지 겹치자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죠. 다행히도 그녀가 힘들 때 친아빠 존이 딸을 찾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 다행히도 브리타니의 우울증은 많이 나아졌고 예전에 밝은 모습으로 되돌아온 듯 했어요. 2009년 4월 17살이었던 브리타니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봄방학 때 친구들이랑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머틀비치 놀러 가도 돼? 엄마는 딸이 누구하고 갈지도 모르는데 멀리서 며칠씩이나 놀겠다는 걸 허락할 수 없었죠. 더군다나 미성년자이기도 했고요. 또 사실 예감도 좋지 않아서 뭔 일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때문에 둘은 다투게 되었고 며칠간 냉전이었죠. 4월 22일 브리타니는 엄마에게 머틀비치에 안 가는 대신에 친구 집에서 며칠 놀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딸을 대하는 게 조심스러웠던 엄마 던은 마지못해서 이를 허락했죠. 하지만 엄마는 이 승낙이 딸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친구 집에 간다면서 엄마 몰래 짐을 싸서는 그날 저녁 8시에 친구들과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떠났어요. 차로 꼬박 13시간을 달려 다음날 오전 9시 브리타니의 친구들은 머틀비치에 도착했죠. 숙소에 짐을 풀고는 비치로 놀러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에게 비치에서 놀고 있다고 전화를 했어요. 당연히 엄마는 딸이 집 근처 호수에서 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로체스터 봄 날씨가 평소와는 달리 28도에 이를 정도로 더웠기 때문에 엄마는 더더욱 딸이 당연히 집 앞 호수에 놀러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브리타니와 친구들은 낮에는 비치에서 수영과 선탠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밤 11시, 이 머틀비치에서 가장 유명한 클럽으로 놀러를 갔는데 그곳에서 동네에서 얼굴만 알던 학교 선배, 20살의 피터 브로조위치를 만나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잠시 어울렸죠.
피터는 여름을 즐길 겸 이곳에 내려와 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타니는 약 3시간 정도 놀다가 새벽 2시쯤에 숙소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저녁 8시, 그녀는 자신이 머물고 있던 호텔을 나와 피터가 머물고 있던 숙소로 놀러를 갔습니다. 그녀는 2.4km 떨어진 호텔로 혼자 걸어갔고 저녁 8시 33분에 피터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어요. 하지만 입고 나온 반바지를 친구가 빨리 돌려달라는 문자에 어쩔 수 없이 그를 잠깐 본 후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8시 48분에 호텔을 나왔고 그 모습도 CCTV에 찍혔어요. 브리타니는 호텔로 돌아오면서 함께 오지 못한 남자친구와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받았는데요. 저녁 8시 58분, 친구 때문에 열받아서 호텔 가서 그냥 잠이나 잘 생각이라며 문자를 보낸 이후에 그녀는 더 이상 답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 존 그리코는 9시 15분까지 아무리 문자를 보내도 답이 오질 않자 함께 여행을 간 그녀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들은 브리타니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며 그녀들도 브리타니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호텔에도 돌아오질 않자 뭔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 존은 10시에 브리타니의 엄마 던에게 연락을 취했죠. 당연히 친구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딸이 먼 곳에서 사라졌다는 말에 곧장 엄마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들과 엄마 계속해서 그날 밤 그녀에게 연락을 했지만 답은 없었고 결국 다음날 오전부터 이 머틀비치 경찰은 브리타니를 찾기 시작해요. 그녀가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설치된 CCTV를 조사해봤지만 길을 걸어가는 모습 일부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전날 누구를 만났는지 탐문 수사도 했죠. 경찰은 피터와 함께 머물고 있던 다른 남성들도 조사를 해봤지만 별다른 혐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방도 수색을 해봤지만 누군가 침입하는 적도 보이지 않았고요. 전날 가지고 나간 지갑과 휴대전화 외에는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브리타니는 호텔로 돌아오던 중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보였는데요. 휴대폰 위치 기록을 확인해보니 남자친구인 존과 연락이 끊긴 9시 이후로 마치 차로 움직이는 듯 빠르게 남쪽으로 이동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밤 10시에는 조지타운을 조금 지나 맥클리랜빌까지 신호가 감지됐어요. 경찰은 누군가 그녀를 납치했거나 또는 살해해서 그곳에 유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11일간 그 주변을 사차치 수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색과 조사 모두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엄마 더는 딸이 실종되자 바로 머틀비치로 내려와서 딸을 찾는 일에 전념을 했고 나중에는 아예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경찰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자신도 직접 딸을 찾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피터를 계속해서 의심했고 그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범인으로 의심한다며 힘들어했어요. 엄마는 조금이라도 의심 가는 점이 있으면 직접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더는 딸이 인신매매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조사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죠. 하지만 경찰은 이 지역은 안전한 곳으로 인신매매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별다른 신경은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2011년 경찰은 브리타니가 실종된 2009년도에 조지타운에 살고 있던 성범죄자 레이먼드 무디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내사를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조지타운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위치가 잡힌 맥클리랜빌 근처입니다. 레이먼드는 1983년 미성년자를 납치 및 강간한 혐의로 40년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모범수로 21년형의 형기를 마치고 가석방되어 조지타운에 살고 있었죠. 브리타니가 실종된 다음 날에는 머틀비치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교통경찰은 레이먼드 얼굴에 마치 여자가 손톱으로 그은 것 같은 긁힌 자국이 많아서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죠.
하지만 이 기대와는 달리 어떠한 단서나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고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어요. 2016년 6월 FBI는 보도자료를 통해 브리타니가 머틀비치에 납치된 후 곧바로 살해됐고 조지타운 어딘가에 유기되었을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FBI는 교도소의 살인죄로 복역 중인 타큐안 브라운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첩보를 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타큐안의 진술에 따르면 2009년 4월 티모시 아버지의 은닉처에 돈을 갚으러 갔는데 그때 뒤뜰에서 티모시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브리타니를 성폭행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브리타니가 달아났지만 바로 티모시에게 잡혀서 끌려왔습니다. 열받은 티모시는 총을 빼들고 그녀를 창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잠시 후에 2번의 총소리가 들렸다고 하죠. 이후 그가 이 담요에 싼 시신을 들고 나왔고 자신은 당연히 브리타니일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덧붙여 시신은 악어가 사는 인근 호수에 유기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FBI는 타큐안 외에도 또 다른 수감자도 유사한 증언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수감자는 티모시가 브리타니를 납치해 와서는 친구들에게는 인신매매 조직에 팔아치울 거라고 자랑을 했대요. 그런데 그녀의 실종이 너무 알려져서 위험해지자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죽여버렸다고 진술을 했죠. 경찰과 FBI는 티모시를 유력한 용의자로 주목을 했고 수사를 집중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압수수색했지만 브리타니와 관련된 증언은 나오지 않았고 이 제보 외에는 단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경찰은 티모시의 다른 사건을 가지고 그를 압박했는데요. 사실 그는 2011년 식당 강도 살인 사건 때 밖에서 망을 보는 운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시 18세로 운전만 했던 티모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18개월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어요. 검찰은 예전 사건을 다시 들고 와서 새로운 3가지 혐의를 추가로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러고는 티모시에게 브리타니 사건에 협조하지 않으면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거라며 압력을 가했죠. 티모시는 자신은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결국 무장 강도 사건의 재판으로만 집행유예 3년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제보자였던 타큐아는 티모시가 범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여러 차례 내용을 바꿔 말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신뢰하기 어려운 범죄자의 진술이었죠. 결정적으로 타큐안이 티모시가 브리타니를 성폭행하는 걸 봤다는 날짜와 시간은 당시 16살이었던 티모시가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진술은 타큐안이 허위 제보한 걸로 결론이 났어요. 왜냐고요? 교도소에서 혜택을 받기 위함이었거든요. 어이가 없죠? 2022년 그녀가 실종된 지 13년째. 경찰은 장기 미제 사건이 된 브리타니의 예전 조사 자료들을 꺼내서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브리타니의 마지막 모습이 찍힌 CCTV에 주목을 했어요. 도로에 찍힌 흐릿한 화질의 화면을 계속해서 돌려보던 와중에 그녀 뒤로 아주 천천히 차 한 대가 뒤따라오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추적 끝에 그 차의 주인을 확인하니 놀랍게도 레이먼드 무디의 여자친구 엔젤 바스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레이먼드라는 이름이 나오자 경악했어요. 이미 전에 용의자로 오랫동안 조사를 했었고 압수수색까지 했던 인물이었잖아요. 경찰은 여자친구 엔젤을 비밀리에 소환해서 신문했죠. 처음에는 브리타니를 모른다며 부인하던 엔젤은 경찰의 추궁 끝에 마침내 그녀를 차에 태워 함께 레이먼드의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대마초를 한 대 피운 뒤 집에 일이 있어 2사람만 두고 돌아갔다는 거죠. 다음에 레이먼드를 만났을 때 그는 브리타니는 친구들이 와서 데려갔다고 했고요. 경찰의 설득에 엔젤은 도청 장치를 몸에 숨기고 레이몬드와 의도적으로 브리타니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경찰은 또다시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번에도 딱히 의미 있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레이몬드는 심한 압박을 받은 듯 다음날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그의 자백에 따르면 2009년 4월 25일 여자친구 엔젤과 머틀비치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엔젤은 막 약에 취해서 뒷자리에 누워 있었고 이 멀리서 핸드폰을 보며 걸어가던 브리타니를 발견하고 천천히 뒤따라갔죠. 창문을 열고 파티에 가자면서 말을 걸었는데 그녀가 차 안에 대마초 냄새가 좋다면서 차에 탔대요. 레이몬드는 그 길로 이 조지타운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함께 대마초를 피웠습니다. 여자친구가 집에 돌아간 틈을 노려 거부하는 브리타니를 강제로 성폭행했고요. 과거 여러 번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브리타니를 살려둘 수가 없었고 결국 그녀를 목 졸라서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시신을 담요에 싸서 주변 풀숲에 묻어버렸죠. 여자친구에게는 브리타니는 친구가 와서 데려갔다고 말했고요. 재판에서 브리타니의 가족들은 그의 진술 중에 딸이 자발적으로 그의 차에 탔을 리가 없다면서 그가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레이몬드는 자백 후에 자신이 브리타니를 묻은 장소를 경찰에게 알려줬고 경찰은 4일간의 발굴 작업 끝에 약 1.2m 깊이에 묻힌 그녀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레이먼드는 납치, 강간 및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나는 예전 잘못으로 20년을 감옥에서 살았고 그것으로 충분히 나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치 못했습니다. 나는 그때도 괴물이었고 출소해서 브리타니의 생명을 빼앗을 때도 여전히 괴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았는지 설명할 수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때늦은 후회였고 레이먼드는 다시 감옥으로 되돌아갔죠. 그리고 이제 죽기 전까지는 영원히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